다녀왔습니다. 우리 이문포럼 자치회장님께서 경주도 보내셔서 그날 아주 경주에 대한 역사, 재밌는 얘기, 일종의 아주 스토리텔러예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날 고생해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생활을 다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자, 오늘 우리 주제 선비문화의 새로운 개척자 2황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지난 시간에 저희들 도화과 관련해서 두 분을 만났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획의 의도가 영남인을 중심으로 한 이 도학의 사상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한테 가장 큰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면 이 선비문화입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서 이 태계 이황 선생을 통해서 선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이 선비가 요즘 현대사에서 얘기하는 전문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주 종합적인 분입니다. 이 조선시대 선비라고 할 때 보통 저희들 이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이왕 이태계에 대해서 이름 정도 알고 어떤 시대에 살았다 정도는 알지만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교육하고 또 학문했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저희들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 홍원식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이황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을 혹은 그분 사상을 통해서 선비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홍원식 교수님 오셨으니까 시간도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일찍 진행하고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5주간 목욕철학 콜로키움을 6시에 성서 캠퍼스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5주 동안은 어쨌든 5주 동안은 2시간 정확히 또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정확하게 4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에 좀 빡빡함이 있더라도 배우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선비문화의 새로운 개척자 2화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우리 홍원식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국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사상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오늘의 동양사상 발행 겸 편집 주관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개빈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한주 이진상의 성애와 사상, 한국 근대의 철학, 신경부주와 조선유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선비문화의 새로운 개척자 2화. 제가 가능하면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올리겠다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너무 충실하게 제목에 너무 하게 되면 이황 선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잘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조금 가능하면 선비 도서 이황을 접근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황 선생에 대한 말씀도 좀 함께 좀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황 퇴생님에 대해서는 일단 그야말로 무슨 국민자마에 쓰는데 국민 철학자 다 일단
알고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최계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안다 싶은 것이 원래 좀 실제 들다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 중에서는 깊게 아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복섭병, 전미병, 또 우리 지역, 또 한국을 대표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학맥이든 통맥이든 다 관계되어 있고 해서 조금 자세히 점검된 경험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슨 연보로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연보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전체적인 회계 선생의 분양된 삶 그리고 사상을 전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승리라는 쪽으로 접근시켜서 얘기를 해보시죠. 회계를 쓰는 그 연보를 부분에 제가 좀 제목만 뽑아놓은 겁니다. 1509년 중동 예안에서 태어나셔서 공간 신성이시시고 신사 이시이란 분의 여섯 번째 신사 공은 전처 부처가 있었고 바로 부처에 반대로 가서 여섯 번째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바로 이왕 선생이 태어나자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12세 때 이 송제 이위선생에게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전에도 연습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이 송제 선생은 어찌 보면은 예안 이 진성 이시를 이제 반열에 어찌 보면은 이제 반열에 올린 집안을 사족에 그런 일로 그리고 이제 이 송제 선생 바로 삼촌이죠. 삼촌을 따라서 청량산에 또 송제 선생이 안동군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동행에 나와서 그런 것이고 또 뒤에는 바로 이 지금도 부산 지나서 가면은 농암 이영보 선생님 얘기 나오면 신흥동은 옮긴 곳이고 옛날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농암 선생님도 안동 군사를 받고 역시 안동의 향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교 또 삼촌은 그 송제공 한테서 배운 그 빼고는 이거를 학맥 연원으로 좀 보기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회계 선생은 뚜렷한 학맥 연원은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향교에서 배웠으니까 여러 스님한테 이렇게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송제 스님한테 배운 거는 아주 좀 초기 공부라든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적어도 대로 송제 스님은 10대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 해서 우리가 이 철학 이쪽에서는 뚜렷한 학맥 이 법칙 적어놓는 본인께서 성취한 학문을 21세 때 다시 부인에게 장가를 들고 그리고 이 27세 때 상처를 합니다. 상처를 하고는 다시 안동건시 따님하고 결혼을 29세 때 우처로 맡게 되고 이 우처와 또 해로를 하지 못합니다. 46세 때 또 부인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으시고 이제 1년에 돌아가시는데 1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20대는 홀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이게 23세 때 제가 좀 진하게 쓰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청량산의 숲을 따라서 청량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했던 그 이후에 최계선생께서
본인이 중년일제로 절교 청량산을 찾으셨고 또 원전에 언거하시고 난 뒤에도 해가 하신 뒤에도 수시로 청량산을 찾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청량산은 또 오가산이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집안의 산이다. 그래서 삼촌, 형제들, 조카들 해서 이 청량산에 수시로 공부 드라마도 같지만은 바로 거기 가서 이 배를 이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청량정사가 지금도 가명이고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 청량산 일대가 이 얼마 전까지는 일제시대 때까지는 그 전체가 지성이시 거의 성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청량산은 퇴계 선생 스스로도 너무나 아꼈고 또 퇴계 선생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량산을 찾고 바로 뭐 산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오묘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산이 크다고 산이 높다고 명산이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산은 훌륭한 인물이 있어야 그래서 큰 절이 있고 훌륭한 인물이 있어야 산이 산값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많은 글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유산기 산을 갔다 온 기록을 남기는데 청량산은 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유산기를 남긴 그런 산이죠. 그거는 뭐 다른 이유 없이 퇴계 선생님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퇴계 선생님 일찍이 청량산은 우리 집안 산이다. 물론 그게 우리 집안 산이라는 이야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대를 이어서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후손들이 그런 뜻을 받들어서 돈 생기는 대로 청량산을 사모하던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청량산이나 또 아령 이 금호산 같은 경우도 야은 길제 선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런데 팔공산은 덩치도 더 크고 높이도 더 높은데 별로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산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팔공산 문화포럼에서 그 연구원 책임자를 맡게 나왔는데 보니까 팔공산을 찾은 유명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남긴 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래서 팔공산은 명산이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부터라도 이 팔공산을 참 이름은 참 좋습니다. 공산도 그냥 명산이 아니고 팔공산입니다. 주인 없는 무조공산입니다. 누구든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인데 그래서 그런지 명산의 방해를 들지 못하고 요 근자에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그것도 광주에서 무등산을 국립공원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세 때 성균관에 유학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눈에 띄는 일이 있습니다. 성균관에 유학을 했다가 금방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이제 퇴계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됩니다. 그 밑에 제가 또 33세 때 다시 성균관에 유학을 합니다. 그때 때도 그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성균관에 짧게 유학을 하고 여기 33세 때는 바로 이어서 이제 대과급퇴를 하시게 되는데 이 성균관 유학을 하셨을 때 이 성균관 분위기 성균관의 그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당시 성균관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제 시골 출신이 서울 성균관에 가서 제대로 한번 공부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전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 퇴계 선생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나중에 여러 글에서도 남기시는데 그야말로 이 전부 이제 과거 시험 쳐서 출세하려는 사람들로만 끌어모여 있는 요즘 대학교 같습니다. 온통 시집으로 비례해 있는 교육 자체의 본연의 의무는 내가 그런 데 없고 그냥 쉬고 독사 아마 그 당시에는 특히 뭐 성균관 나오면은 미래에 어찌 보면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통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유학이 무엇인가 라든가 이런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접고 그만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때
23세 때 성균관에 유학했을 때 일생에 그러면은 지친 서가 되고 참 제자들에게도 아주 거친 비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 품고 가셨던 책이 이 신경부주입니다. 이 신경부주라는 책을 그때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생각을 하셨고 퇴거하셔서 49세 때 풍기부수 물러나시면서 이 신경부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예찬,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주로 이 책을 많이 내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가 있는 책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퇴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 책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바로 그 장면에 퇴계해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유학을 가셔서는 참 적응을 못 하셨는데 친구 한 분을 아주 그 중에 한 분은 평생을 도우로 지낼 만한 분이다. 서로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바로 그 분이 이제 김인우입니다. 김인우 하서 김인우라는 분인데 전라도 출신이죠. 이 피랑서원 광주 근처의 피랑서원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건 유네스코 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에 포함된 물론 당연히 도산서원이나 옥상서원은 다 변판서원 그리고 피랑서원에서 9개인가요? 그 서원이 지금 경제구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피랑서원에 모셔져 있는 전라도 유학을 여신 분입니다. 퇴계 선생님과도 8살인가 9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서로 도우로서 평생을 했습니다. 서로가 저 사람은 됐다. 저 사람은 제대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시 문과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로 그 벼슬이 이제 그 문안지 성균관이나 홍문관이나 성문원 해서 주로 이 문필을 담당하는 이런 관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되게서 이렇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관직 생활을 적게 하신 건 아닌데 사실 뭘 하신지 잘 모릅니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슨 정책을 내놓고 무슨 이런 건데 보면은 굉장히 빼길 게 아니습니다. 그래서 34세부터 해서 49세까지 거의 다 관직 생활 하셨고 물러나셔서도 20년 남짓 동안 실제 관직에 계신 건 한 5년인데 한 그 50차례에 60차례 정도 사직 상소가 나오는 걸 보면은 계속 이제 부르고 또 할 수 없이 가셨다가 잠깐 있다 오시고 근데 실제는 한 5년 정도 계셨습니다만 계속 그러니까 전체 읽어보면은 거의 일생을 관직과 무관하게 지내지는 못하셨습니다. 후반기 20년은 정말 그만둘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만두려면은 둘수록 벼슬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거의 돌아가시기 때까지 한두 해 전까지 벼슬 생활을 하셨다 이래 봐야 되는데 실제 최 교수님이 뭘 하셨나 할 때 소위 말하는 관료로서 또렷하게 부각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기억할 수 있다면 마지막 이 사직을 첫 사직이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락날락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셔야겠다고 하고 사직을 한 게 풍기부수 49세 때인데 그때 행적이 하나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풍기부수 하면서 이 주세금이 시험은 백운동서원에 사액 청한 겁니다. 사액을 청해서 그 다음에 최초로 우리나라 사액서원이 되어서 그리고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은 이게 실제 퇴계 선생님께서 관직생활 하시면서 관료로서 한 이것도 가만히 보면 관료로서 한 건지 아니면은 교육자로서 어떤 걸 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러나시면서 이 선조에게 바로 성악식도를 지어 올린 건데 이것도 관료로서 했다기보다는 마지막 임금을 떠나면서 신하로서
그 장면을 다 담았어. 그래 보면은 참 강독한 말을 전합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로서 했다. 이것보다는 노 대신으로서 어떤 행동인가 내 생각입니다. 주로 4직을 맡고 있다가 마지막 48세 때 단양군수로 가셨다가 단양군수 그때 바로 이름이 이해입니다. 이해람이 더 먼저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 형제분이 아주 편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성이 씨가 그야말로 사족반열에 이제 그 숙부 성제와 더불어 이렇게 되면서 영남 사족반열에 올라서게 되는데 바로 이 형이 충청도 감사로 오게 되면서 형제가 한 행정구역의 입기가 그렇다 해서 다시 풍기군수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기군수에서 한 1년 남짓 되셨다가 결심을 하고 나는 이후 관직을 하지 않겠다 해서 빨리 그 결제가 안 나서 결제 안 받고 그만 고향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또 두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단호하게 이제 고향으로 49세 내고 50세부터 이제 이 안동 이양으로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한참 이제 사직을 하고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퇴계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이해를 드시고 합니다만은 바로 퇴계 선생은 이 사화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을 지워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사화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화는 일산군 때 바로 1498년 모사화가 일어나고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퇴계 선생이 이제 태어나기 전 혹은 바로 태어난 직후라서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화가 이제 기묘사화, 바로 중종 때 151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묘사화, 실제 퇴계 선생이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의미를 두고 하는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직접 퇴계 선생이 화를 입었다거나 이거는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19살 때니까 아직 공부를 한 어린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건 없지만은 이 기묘사화가 바로 선비, 그리고 선비 문화, 그리고 살인 정권이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될 뻔 하다가 실패한, 바로 정암조광도 선생이 주도를 중종, 그러니까 이 여산군을 몰아낸 게 중종반정이죠. 1506년에 있게 되는데 이후에 정암조광도 선생이 이제 제대로 된 조선을 만들어보자, 유교 조선을 만들어보자라는 그 각오로 도성지로 있으면서 이 중종을 모시고 아쉬워서 개혁 정치를 했지만은 결국 좌절되고 본인도 화를 당하는 사건, 반격을 당하시고 결국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사실 정치는 계속 파국이 되풀이 됩니다. 중종에 이어서 이 인종, 명종, 잘 이 인종은 왕이 되고 난 뒤에 1년 정도 있다가 죽고 명종에 들어서면서 바로 수렴전쟁을 하게 되고 바로 문정왕후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기묘사화 이후에 1519년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정치가 제궤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명종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퇴계 선생은 바로 그 시기에 그야말로 출렁이는 중심이 무너진 어떤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관료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존경하고 아꼈던 형도 이 마지막 4대 사화인 을사사화 1845년에 일어납니다. 이 을사사화는 잘 아시다시피 소윤, 대윤, 그래서 대윤은 인종계, 그리고 소윤은 이 윤원영 중심에 바로 이 명종, 다 또 피가 또 다 이 융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윤, 소윤 이렇게 부르죠. 대윤, 소윤.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미교에는 이 윤원영, 이 소윤 계열들이 대윤과 대윤 추종 세력들을 제거한 정치적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15년이죠. 154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도 미진에서인가 또 양재역 벽선 사건을 뒤이어서 일으키게 됩니다. 전부 다 정치적 고함 사건입니다. 거기에 또 연합은 선배들이 또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이어서 이렇게 희생들이 이때 회계 선생들이나 다 이때 다 귀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회계 선생의 형인 신형인 이해라는 분도 역시 귀향을 가다가 죽게 됩니다. 아마 이게 아마 회계 선생한테 큰 충격을 아마 주었고 이 관료로서의 어떤 생활을 더더욱 임점을 겹치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직을 내려오고 참 무조건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20년을 타격다 생활을 겪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없는 사직상소를 올리게 되고 할 수 없이 이 도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본인으로는 원치 않는 생활인데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 이 퇴계 선생의 위치는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우선 관직으로 말하면은 다시 52세 때 이제 불교로 가셔가지고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게 되고 이후에도 다시 대사성을 지내고 이제 관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판서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직은 어찌 보면 이제 최고로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마음은 계속 이 고향 땅 예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성취 과정을 보면은 학문적 성취 과정 보면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학문적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50대입니다. 50대. 그 점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뭐 놀고 지내던 제 같은 경우 50대에 이제 시작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퇴계생을 보면은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중요한 하나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책이 바로 주자 주자서 저력입니다. 그리고 송경은 미학평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은 퇴계 선생님께서 주자학을 공부한 주로 이제 주된 공부한 책은 주자대전입니다. 승리대전, 주자대전을 보셨는데 이 책을 보고서 어찌 보면 새로운 걸 무슨 저술한 게 아닙니다. 저력한 건 뭡니까? 가려 뽑은 거 아닙니까? 가려 뽑은 그래서 재편집한 겁니다. 약간의 이제 본인의 설명을 달고 그런 책이라서 참 저술은 저술이지만은 그 내용 중에 95%보다 훨씬 넘는 그게 주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일단 이 책을 내면서 퇴계 선생님께서는 주자학에 대한 기본적 학습을 마쳤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 다음은 학습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주자에 대한 본인의 이해 방식, 관점이 성립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주자서 저력을 하는 말씀이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주자 전서나 그 책을 보면은 온갖 내용이 다 있거든요. 온갖 내용이 다 있는데 가려 뽑은 게 주자서입니다. 주자서. 서라는 건 편집글이죠. 퇴계 선생님은 편집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편집글. 이건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송경명 이학평론이라는 책도 보면은 거의 다가 편집글을 편집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가 하면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전 세계에서 제가 서양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최초의 철학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책입니다. 최초의 철학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주자학 관점에서 주자학이 쭉 형성돼서 주자로부터 해서 그리고 어떻게 개성돼서 명나라로 또 명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명나라 초까지입니다. 그거를 자료를 다 뽑아서 편집해서 책을 세운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요즘 말하는 꼭 철학사하고 완전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은 흔히 이런 철학사의 성부를 하간이라고 합니다. 하간류의 저술인데 이러한 하간류의 저술 일종의 철학사의 성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책이 송귀의 원명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미학폭록이니까 승리학을 이렇게 철학 일종의 그 시대별로 또
그런 인물들을 분류를 해서 정리했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보면은 이 두 책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퇴계 선생님께서 투자학을 학습한 책인데 특징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편집글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투자는 수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그 저술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퇴계 선생의 교육학이라든가 투자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딱 정돈된 체계화된 글은 어찌 보면은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딱 이렇게 규격화돼서 정돈돼서 어쩌면 죽어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선현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현의 생각을 배우는 것인데 아주 부드러운 부분. 그러니까 딱 정돈된 학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학문하는 방법과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어떤 가르치는 방법, 학문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것이 그걸 배우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학문함의 목적이라고 봤거든요.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딱 정돈된 책은 퇴계 선생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편집글을 온통 편집해서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투자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제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완성된 결론보다는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 중에는 아주 하찮은 들어는 내미 울음소리 이런 들리는 이런 것도 아주 앞도 뒤도 밑도 끝도 없이 툭툭 잘라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이런 것도 다 넣어놓습니까? 이게 왜 넣었습니까? 하니까 퇴계 선생님은 그런 것 그게 하찮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 당시 분위기나 뭐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저는 주자서 저를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떤 분들 이렇게 정리합니다만 저는 특히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 배우고자 한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딱 정돈된 결론 아닙니까? 그걸 내가 빨리 외우고 익히고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공부의 목적이 내가 내 앞선 현인들처럼 같아지고자 했고 그걸 통해서 완성된 성인들처럼 되고자 합니다. 이게 퇴계 선생님께서 바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술을 새로운 이론을 내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투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투자에게 다가가고자 했고 그런 하나의 저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 크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보면은 독일 철학들은 굉장히 정돈된 형태로 나오는데 프랑스 철학 저술들 보면은 강연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으로 많이 묶여 나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 지식이 살아있는 그리고 교환되는 장면들, 생성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대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놓은 내용을 보면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퇴계 선생 하면은 주리학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한 퇴계 선생님이 어떤 내용에 주목했느냐 그걸 내용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와 관계됩니다. 마음 공부. 우리가 흔히 퇴계 선생을 주리철학자인데 거기에 리딩에 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퇴계 선생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주리철학자 퇴계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굳이 따지면은 제한시켜서 이야기하면 주리철학자예요. 그러나 앞에다 큰 타이틀로 주리철학자 퇴계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제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퇴계학은 기본적으로 심화입니다. 심화. 마음 공부. 그리고 그걸 통한 성현됨의 내용. 이걸 퇴계 선생님께서는 일관되게 추구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퇴계학인 거지. 뭐 주리철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기대성, 보건 기대성과 4단 7점 논쟁입니다. 59세 때 이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 논쟁은 퇴계 선생님께서 스님과 내사상으로 58세 때 계실 때 각
대과에 급제한 역시 전라도 출신입니다. 예, 고봉 희대성 32살이었습니다. 찾아옵니다. 인사를 하고 아주 반갑게 맞고 그때 퇴계 선생님께서 이미 사단 실정 관계된 책을 정지훈이라는 사람의 책을 감수를 해주면서 책이 출판되고 해서 이미 퇴계 선생님의 관점이나 그것이 늘 이렇게 젊은 학자들에게 서울에서 퍼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퇴계 선생을 찾아온 고봉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퇴계 선생에게 선생님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그런가? 그래?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짤막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퇴계 선생 59세 때입니다. 그런 장장 타이럽니다. 어떨 때는 편지가 한번 오면은 금방 답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답을 하면 다시 또 그렇게 또 오고 주고받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걸린 겁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처음에 그렇게 지적이 있었을 때 짤막한 메모 정도의 글이다.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답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답이 오는 게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한보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잖하게 처음 오는 자리에서 약간 그냥 이런 말이 들립니다 정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퇴계 선생도 대수롭자니 암기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네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고봉 선생이 조목조목 들어서 이제 답을 청한 거지. 퇴계 선생님이 또 하다 보니까 뜨거라 싶고 그래서부터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실제 이 문제랑 크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데 완전히 어찌 보면은 재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한 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거듭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견해도 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차이만 보였고 그리고 기대성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 이제 서로 이 얘기할 거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승복을 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기대성은 그래서 고봉 선생은 이후에도 퇴계 선생의 가장 보면 아끼는 제자, 또 퇴계 선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영남에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사실 좀 섭섭할 정도로 이 고봉 선생은 참 전라도 출신 서울에서 만난 제자지만은 퇴계 선생은 돌아가신 데까지도 이 고봉 선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외색 두려워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보기에 퇴계 선생이 이래 보면은 워낙 겸손하시니까 다 두려워했지만은 정말로 두려워했던 분은 고봉 선생이 아닌가. 그리고 실력이든 여러 면에서든 아마 마음속으로 가장 깊게 간직한 제자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저는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슨 동일했다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개진되었기 때문에 견해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퇴계 선생 그 당시에 기호 지방의 이 경기에 율보 선생도 퇴계 선생 문화에 출입을 했죠. 왔고 또 이렇게 고봉 선생처럼 공부를 하다가 질문 사항들을 편지를 보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는데 아마 퇴계 선생님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실 때 본인에게는 아주 참 철저하셨지만은 대인 관계는 굉장히 부드러우십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 중에 지금들은 두 제자가 있는데 한 분은 월천 선생이고 한 분은 율곡 선생입니다. 근데 월천 선생은 그야말로 애정어린 술도 한잔 하면 더러 좀 오버하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고도 좀 치고 그래서 약간 꾸중을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제자로서 꾸중을 행하라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한 어떻게 퇴계 선생이 이런 비판을 꾸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양눈에 눈물이 질끔이 아니라 쏟아지도록 몇 차례 일종의 편지를 통해서 꾸중을 하는데 율곡 선생은 전혀 꺾지 않습니다. 전혀 꺾지 않고 그러지만 않은데 또 그럽니다. 주로 꾸중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율곡 선생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본인의 생각에 이게 틀렸다 싶으면 자기 생각에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건 이런 글자를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는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선현의 글을 대할 때는 몰라도 내가 모른다 생각을 하고 혹 내가 견해가 있어도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듯이 해야지 글자를 바꿔야 된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 빼야 된다. 뭐 틀렸다. 옳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는 공부를 책 공부하기 전에 우선 인간적 수양과 마음 자세가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부중을 합니다. 그런데 율곡생은 바꾸지 않습니다. 편지를 또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는 속된 말로 말하면 무조건 해주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을 보냅니다. 이런 식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런 식의 율곡생이 근데 퇴계생 문화에 출입한 선생님 중에 어찌 보면 유일하게 참 많은 ol 선생님 같은 경우도 퇴계 선생과 이 신경 구조를 가지고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사실 퇴계 선생이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계 선생이 좀 승복을 해야 될 연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퇴계 선생이 신경 구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ol 선생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하게 퇴계 선생을 일종의 논박을 했죠. 하고도 마지막에는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퇴계 선생은 제자들 중에는 다 고봉기 대승도 그렇고 논쟁을 벌여도 승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물론 돌아가셨을 때 제사나 제문이나 만사는 다 쓰고 제자의 예를 합니다. 그런데 참 속에는 좀 불불 끓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뭐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마침 같이 본인과 같은 고향 출신이죠. 우계성원 선생이 율곡 선생하고 같은 한 살 차이로 같은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계 선생이 또 역시 퇴계 선생 문화에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계 선생이 퇴계 선생 입장에 서서 우계성원이죠. 우계성원 선생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퇴계 선생 이론이 아니고 친구 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 친구는 퇴계 선생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사항에서 던져서 온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율곡 선생은 결국은 이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 퇴계 선생의 이론에 대한 전면적 보면은 그 주장이라는 것 틀에서 보면은 완전히 뒤집는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유일한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퇴계 선생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보는 스승님하고 그렇게 견해라. 근데 그 입장이 상당 부분이 고봉기대승의 견해를 개선한 겁니다. 고봉기대승의. 그래서 막상 이 논쟁의 대상자인 고봉기대승 선생은 그냥 이제 침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듯 넘어갔는데 율곡 선생은 그것을 다시 이어서 더 강화시켜서 예립된 견해를 내게 되고 이후 이 양학파는 이제 선생학파와 제자학파로 또 지역으로는 기호학파와 영감학파와 또 철학적 특성은 주리와 주리로 나중에 방쟁하고 연결되면서 퇴계학맥은 주로 남인계열로 기호학맥은 모름, 서인모름 계열로 가게 되면서 300년을 정말 참 접근하지 못한 채 거의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거의 접근이 안 됩니다. 이 양계열은 이렇게 맞서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이 61세 때 도산 서당을 완공합니다. 무슨 날 이게 도산 서울이 됩니다. 도산 서울이 되어서 바로 퇴계 선생은 몸에 불만 바로 이렇게 은퇴를 하시려고 했던 것도 이 학생들 가르칩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바로 본인의 그 공간을 그 앞에 조그마한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틀을 잡아서 제대로 만든 게 도산서당입니다. 그게 61세 때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도산기기 이걸 짓게 되고 그리고 64세 때 중요한 게 전남 조광조의 행장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66세 때 이제 이현적 선생의 행장을 쓰게 됩니다. 이 행장을 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퇴계 선생님께서는 바로 본인의 선생은 없습니다. 스승은. 없지만은 본인의 학문에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 학문적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정신적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1단계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 회재 이영적 선생입니다. 그 생각이 반영된 것이 바로 회재 행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디냐 할 때 정암조광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그 정암조광조 위로 어떻게 올라갔냐, 지난 이 시간에 김우식 선생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야은, 길재, 그리고 이 전필재 김종직, 한원당, 김경필, 그리고 정암조광조까지는 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선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작업이 바로 퇴계 선생이 이 두 분에 대한 행장을 쓰면서, 그런데 조광조 선생님은 행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장을 쓰면서 이 두 분의 퇴계 선생의 행장을 썼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한국 학계의 정치계 최원로로서 그 행장을 썼다는 것은 그 행장 쓰여진 분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행장을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장을 쓰게 되면서 퇴계 선생은 바로 조광조에서 자신에게로 오는 정신적, 학문적 개통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개통도가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동방오연이 문묘 종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장은 바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워낙 이쪽이 빛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가려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김우식 선생님 계속 경계하는 게 이분들만 있은 게 아니다. 분명히 참 더군다는 또 못지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 보통은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나머지 분들이 어둠 속으로 묻히는 그런 오류가 있다. 근데 어쨌든 누가 그거 하고 싶다고 됩니까? 퇴계 선생님께서 두 분의 행장을 쓰게 되면서 이거는, 그래서 두 분은 어찌 보면은 퇴계 선생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좀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 나이에 있는데 왜 그러면은 전필재 김종직 선생님 되면 안 되느냐? 그것도 퇴계 선생님 판단입니다. 김종직 선생님에 대해서는 도학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장가라고 봐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도학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학이 단연 우위에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장가로서 평가되면서 전필재 선생님은 그러면 내성 탈락해 버렸습니다. 탈락해 버리고 그 대신에 이분은 역시 우리가 존경할 학문을 제대로 하신 분이고 또 실천도 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퇴계 선생님이 딱 행장을 쓰니까 거기에 있는 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66세 때 학공 선생에게 병명 서준 지어준 이거에 대해서 이 병풍의 이제 그 명을 쓴 마음 공부를 이제 하는 내용들을 적었는데, 그걸 학공 선생에게 써준 건데, 훗날 학공 직원과 학공 후배들과 학공 그 제자들 계열에서는 이거야말로 퇴계 선생이 도를 학공에게 전한 거다라는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터지고, 특히 그 대리면에 쓰게 되는 것은 서해 이송경 선생 계열과 이 두 계열이 이제, 근데 이 학공 중에서는 이 병명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66세 때 신경후론, 이게 뭐가 하면은 바로 열선 조목 선생과 치열한 신경구조를 놓고, 이 신경구조를 문제 삼은 이유는 그 속에 이단의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상상학의 내용이 많다. 상상학의 내용이 많다. 저자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상상학적인 내용이 많다. 또 퇴계 선생은 저자가 그렇다고 아주 이제 불량한 사람으로 정민정한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극복 공헌을 합니다. 사실 문제가 많았던 걸로 지금 북경 박물관이죠. 그 옛날 국자관 거기에 가보면은 바로 이 신경 구조를 지은 정민정이 과거 문제를 타놨던 그 죄를 벌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뒤에 다 밝혀지고 문제 없다 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이 옛날 국자관 지금 북경관을 거기 가보면은 교육박물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과거 죄와 관계된 모든 전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한 코너에 가면은 과거 시험 유출 죄로 걸려서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커닝하고도 여러분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커닝했고 페이퍼도 다 저지하고 해놨는데 보면은 그 중에 과거 문제 유출로 벌을 받은 그 인물로 바로 이 신경부수를 지은 정민정을 아주 만화처럼 큰 컷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에 차고를 차고 어떻게 벌을 받고 그래서 퇴계선생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보면은 그 북경 그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 과거 문제를 팔아서 벌을 받은 사람. 근데 퇴계선생은 그런 큰 흠이 있는 사람에도 너무 참 이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옹호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상상학, 투자학과 대립했던 상상학의 내용이 많다에 대해서 문제들은 몇 대목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너무 좋다. 그게 바로 결국 이 신경훈훈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이 신경훈훈한 책을 신경훈훈한 책을 어릴 때부터 봐서 평생을 그러니까 받들고 살았으며 나는 이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볼 수도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록 논변이라든가 여러 책들을 이제 바로 퇴계 선생은 소위 말 이란 내지는 주자학계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비판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면학을 비판한 바로 전성록 병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중국에는 양면학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면서 양면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 전성록 병의 의한 비판으로 끝내 거기 들어왔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내내 양면학은 완전 비주주의학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말고도 같은 주자학 내에서도 좀 견해를 달리하는 기술학적인 성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불교 선적 이런 몇 가지를 불교에서 대표적인 비판의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오로지 전통 주자학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8세가 되셔가지고 그 당시 68세가 요즘은 한 88세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선조가 드디어 이제 16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린 선조가 즉위를 하고 그 문제 많았던 명종, 문정왕과 이제 우러나고 선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뭔가 기회가 왔다. 그게 이제 우리가 40년의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될 때다. 근데 그때 퇴계 선생님 위치는 누구도 이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 학문적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또 불러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님께서 무진육조설화에서 6조목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걸 왕에게 올립니다. 근데 왕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아마 퇴계 선생님께서 상당히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 오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어려적인 것이었구나. 그리고 사람됨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글들을 보면은 좀 실망을 한 선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포기를 하고 떠나갈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남겨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못 올 것이다. 이제 내려가면 69세인데 69세가에 내가 다시 한양으로 온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내가 평생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그것도 아주 쉽게 선조에게 줘야겠는데 그냥 직주만 공부만 할 것 같으니까 딱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붙여서 어떤 10개로 딱 만들어서 1장, 2장 해서 그래서 가까이에 두고 그래서 아예 그걸 사자로 어릴 때도 그걸 합니다. 그걸 경품 글자는 사람에게 글씨를 전서를 부탁해서 병풍을 만들어서 늘 옆에 두고 저를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해달라. 꼭 이게 제갈공명, 출사표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신하가 충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좀 책이 달라 했는데 별로 공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유명한 성학식도입니다. 성학식도를 지어 그리고 이제 낙향을 하셔서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온화하시고 그래.
또 사화의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또 형도 희생되고 숱한 동료들이 희생되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사셨던, 그리고 뒤늦게 항민적 성취를 하셨던 분, 정말 단지 뜻이 없었던 분. 그러면 어디에 뜻을 두셨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보다 결국 이제 이 유교 왕국 조선, 한이 말하면 퇴계 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왕조는 껍데기로 보면 이 기본 어떤 요즘 말하면 하드웨어로 보면은 정도전의 조선입니다. 정도전, 삼봉 정도전의 조선이다. 조선 경국전, 그게 조선 경국 대전으로. 사실 조선만큼 이렇게 견고한 왕조 쉽지 않습니다. 그 관료체사처럼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었고, 정말 이 조선의 멸망은 세계사적 전화 속에서 휘말려서 멸망을 했지, 그냥 뒀으면 항상 더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견고성이라는 건. 근데 바로 이 견고한 외곽을 짜는 건 바로 이 삼봉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국대전. 왜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계획서, 운영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를 채운 것, 그 내용을 채운 것은 퇴계선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퇴계 조선 할 때 이 정신적인 부분, 이념적인 부분, 이런 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그게 나중에 율곡학파와 나눠지고 뭐 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율곡학파도 이견이었고 기본적으로 퇴계선의 그 라인 속에 있다. 결국 차이라는 그 속의 차이지 그 차이를 벗어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퇴계 조선 이래도 우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퇴계 선생의 꿈은 질문식으로 한번 던져본다면 꿈은 무엇이었는가 할 때 이걸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유교 왕국 건설이다. 껍데기 유교는 만들어졌는데 껍데기 유교는 만들어져서 100여 년 이상 만들어졌는데 뭔가 속이 안 채워졌다. 제대로 안 굴러간다.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김문식 선생님도 계속 그런 식으로 결국 사림들이 선비들이 출연하는 배경이 껍데기는 유교 왕조가 되어 있는데 왕국이 됐는데 제대로 된 내용 채우는 어떤 그 과정, 거기서 치열한 이제 직군 세력과의 투쟁이 전개되는 이게 사화이고 바로 그 과정에서 이 살인 출신들이 진출하는 결국 역사적 승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선봉에 퇴계 선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그러한 유교 조선을 완성할 것인가 할 때 퇴계 선생은 당연히 선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암 종암조선도 그렇고 율곡 이성도 그렇고 계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비는 나라의 원기이다. 어떤 기운이다. 원기. 그래서 이 원기가 완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기, 이 선비들의 기운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 이게 사기 진작입니다. 사기 진작시켜야 된다. 그런데 사기를 진작시키는 건 어떤 건가 할 때 사기를 막는 제일 그 방법은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겁니다. 선비들로 하여금 입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선비의 어떤 걸 살린다는 것은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언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옳은 것이 옳다고 하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자신이 공명정대하다고 어떤 뒷계산 없이 정말 옳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퇴계 선생과 동년이시죠. 남경조식 스님들 경우 바로 단성경감을 내렸을 때 계속 벼슬을 거부하다가 내렸을 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아파서 못 갑니다. 제가 주로 하나님 집안에 뭐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그런 이유를 내야 되고 무조건 안 간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간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조선의 왕조는 비운에 망초가 들었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망초가 들었고 그리고 안에는 소위 말하는 이 여인 한 과부가 그러니까 문정왕후를 일으키는 거예요. 궁궐에서 지 마음대로 두드려대고 정보를 응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명종이 있는데
그거는 천지도 모르는 한 어린애, 그냥 고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벼슬길에 나가서 뭘 하란 말인가?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내용이 상소를 올다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나는데, 그럼 그때 이 왕 주위에나 이 살인들이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사사로운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선비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현 선생님이 살아남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넘지처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불경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게 선비는 개인적으로 뭐 원한이 있어서 아니 뭐 개인적 계산이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만약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거는 엄청난 책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진실로 옳기 때문에 하다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게 이제 퇴계 선생님도 결국 섭니다. 답은 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선비는 어떤가? 퇴계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에 가서 보고 쓰었다는 겁니다. 전부 출세주의자들 하고 목적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조선 제대로 된 조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게 퇴계 선생이 물러나고자 한 것입니다. 선비를 기대해야 된다. 제대로 된 선비를 기대해야 된다. 결국 선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균관이나 향교에서는 불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때 서원이다. 근데 그때 서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두 개 있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마침 풍기군수에 가니까 대구동서울의 주시부모님이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답이겠구나. 근데 그 서울의 뿌리는 중국에 있었던 거죠. 바로 주자가 서울운동을 통해서 바로 주자학을 전파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아, 답은 풍기군수 가서 보고 대구동서울 가서 보고 아, 이게 향교교육이 아니고 성균관교육이 아니라 서울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 서울교육의 특징은 뭔가? 할 때 서울교육은 24시간 선생과 학생이 같이 생활합니다. 향교는 보름마다 한 번씩 고론이 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 중에도 공부 좀 하는 고론은 강의 좀 하고 가고 그렇지 않은 고론 주로 무신 출신이라든가 뭐 어떻게 올라온 사람들은 경력표로 강론을 뭐 하니까 그냥 몰다 가고 사실 향교도 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성균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원은 그게 아니에요. 서원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예 서원은 원장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서원에 가보면은 강의 왼쪽 방이 원장 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선생님들 방이고, 그리고 마당의 양쪽 방은 공제서재에서 학생들 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사당에 가서 동심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면서 완전히 제대로 된 이 선비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퇴계 선생이 더욱더 풍기부수를 하시면서 뜻을 붙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선비 상학교인 서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물러나셔서 바로 그 고향 출신인 우탁, 역동 우탁 선생의 서원을 만드는 것만 아니고 그리고 각 자기들 제자들을 시켜서 경주의 제자, 그 다음에 무슨 제자들 아니면 이걸 시켜서 서원을 짓게 합니다. 파괴를 시켜서. 대구의 영경서원도 이순양이라는 제자, 농암이연보 선생의 아들입니다. 바로를 파괴시켜서 영경서원을 짓게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서원에게는 뭐 사익을 청한다거나 기물을 정한다거나 원규를 정해준다거나 이런 여러한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 9개가 완성이 되는 게 66세 때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께서 66세 때 지은 게 서원 10경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하나는 총론의 시고 9개는 바로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제 뭐가 되겠구나. 이제 사관학교가 스승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선비가 길러져서 제대로 된 조선, 유교 조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0년이 한 100년, 퇴계선생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서 1000개 이상의 서원을 늘어납니다. 1000개 이상의 서원을 늘어나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서원 패치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이 대원군입니다. 영조 숙종 때, 영조 때 또 대원군 때에서 해체를 시켜도 또 일어나고 영남 지방은 대원군 해체 이후에 다른 지역은 다 끝나버렸는데 영남 지역은 다시 지금 마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복수를 되고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한 600개 정도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서원 교육입니다.
서원교육은 결국 진정한 참다운 승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 그리고 서원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하면은 사당을 이긴다는 거예요. 향교라든가 이런 공립기관에서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모셔놨는데 이 서원에 모셔진 분은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 그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 본을 뒀거나 벼슬을 했거나 뭐 귀향을 왔거나 뭐 여러 연을 둔 분을 갖다가 모심으로써 요즘 말하면은 아무리 공자가 훌륭하지만 너무 멀리 있고 바로 우리 이 지역 출신 직접적으로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분을 모심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서울은 그래서 모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참다운 승비인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통 바로 이제 이현적 선생, 정암 조항도 선생 행장을 쓰고 대통을 세우면서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다운 승비라는 걸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1610년 광해군 2년 때 동방오영이 문명 정사되면서 결국 그거는 이후에 그 권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보면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창 역사전쟁 중인데 보통 역사전쟁은 100년, 200년, 300년을 걸고 전개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이제 근데 뭐 지금 역사전쟁은 뭐 파트너가 아니고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보통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정신적 뿌리가 누구인가, 나의 학문적 뿌리가 누구인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로 봐서는 중요한 겁니다. 참스성이 누구인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승비의 학문은 무엇인가? 그건 도학. 이 결국 도학은 제가 바로 적어놓은 것이 성학이다. 결국 학문을 하는 목적은 내 자신의 완성된 인격의 이런 이걸 성학이라고 부르죠. 성학.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을 때 관직에 나아가면 성비가 아니죠. 대부가 됩니다. 나아갔을 때 인간도 성군이 되도록 교수님과 같은 성군이 되도록 필요합니다. 바로 성학식도도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학식도도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성현대회 인간적 완성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이 학문은 결국 공부의 핵심이 뭔가 할 때 공부 중에서도 보면 크게 보면은 경전을 피워놓고 하는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 이렇게 주자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퇴계 선생은 마음 경을 통한 마음 공부를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주자학자이기 때문에 경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마음 경을 통한 마음 공부를 중시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자서 재료라든가 송교명 의학통독 내용을 거의 모든 내용이 마음 공부 내용입니다. 주자에게서 배우면서 했던 그 내용이고 고공기대성과 논쟁을 하면서 이린이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어 나왔고 하지만 그거는 논쟁 과정에서 나왔고 그것을 퇴계생식하게 본령으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학문적 특징을 우리는 심하게 하고 봅니다. 주기가 아니고 결국 마음 공부. 이게 주자학은 중국 주자학은 이학적 성격이 강합니다. 상당히 이론적입니다. 주자는 또 집대성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사람은 강대한 이렇게 정리된 저술들을 남겼던 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지만 퇴계선에는 정리된 저술을 하나만 남겼습니다. 오히려 편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본인의 생각을 적으셨지 딱 정돈한 생각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학,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있고 결국 심학은 마음 공부. 그래서 퇴계 선생이 다른 이 도학자들과 비해서 많은 시를 남기셨는데 그것도 보면은 요즘 뭐 퇴계 문학 차원에서만 접근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퇴계 선생이 시를 썼는 거는 마음, 결국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이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의 생명력을 일깨워주고 그런 작업에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즐겨 이렇게 산보를 하셨고 산보를 하시면서 시를 짓고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예술적 어떤 거 이렇게 마음, 본래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자꾸 풀어내보잖아. 그래서 이 마음이 커져야 이 인간이 마음이 풍부한 인간이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퇴계에서는 아주 주기치각자로서 굳은 어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퇴계 선생의 다른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자학과, 중국의 주자학과 대비할 때 이러한 면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두드러진다. 율곡 선생하고도 두드러집니다. 그런 점에서 퇴계 선생의 그래서 선비 할 때 제가 부분적으로 선비 문화와 관계된 부분을 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질문 과정에서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